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유아특수 초수 수석으로 합격한 응시생입니다. 어 우선 그 1차 제가 공부한 방법들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크게 우선 제가 인제 공부를 하게 된 공부를 어떤 환경에서 했는지 그 수험 정보를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1차 전체적인 학습 방법 그리고 과목마다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어 합격할 때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좀 음 생활 관리나 음 예 그렇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네. 우선 저는 작년 2 월부터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진 강사님 연팩을 끊어서 강의를 들었고요. 최종적으로 2026년 이번 1 월까지 총 12 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는 저는 인강을 들었고 다른 독서실 같은 데 가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험 생활을 할 때 저는 좀 약간 복잡한데요. 우선 일 병행을 했어요. 직장은 2월 달까지 다니고 직장은 그만두었는데 3 월부터는 근처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봉사자로 유급 봉사를 하면서 공부랑 병행을 했고요. 그걸 1 학기에 한 다음에 2 학기 때는 제가 또 이 임용 공부랑은 별개로 이렇게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어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제 학부 전공이 특수교육이 아니라서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계절제 교육대학원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차는 집에서 독학을 하고 2 차는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1차 시험 합격 점수는 우선 총점은 84.67 점인데요. 교직 논술에서는 인제 20점 만점에 18.67 그리고 교육 과정은 80점 만점에 66 점을 받아서 커플 16 점으로 서울 지역 커플 16 점으로 1차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커플 15.13 점으로 예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이라서 인제 수업 실연이랑 심층 면접, 지도안 작성 그렇게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어 인제 제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어떠한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학부에서 특수교육학, 유아특수에 대해서 다루었을 내용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인강을 먼저 듣기에. 그래서 특수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쌓기 위해서 2023 년부터 우선 서진 강사님 그 기본 이론서 교재를 사서 이렇게 훑어 봤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기본 이론서 강의를 어 읽으면서 기초적인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나 프로젝트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병행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진 강사님 강의가 특히 도움이 되었던 이유는 인제 유아특수 강의랑 유초특 강의랑 인제 중특 강의가 분리되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선 같은 그 영역 장애 영역이라 하더라도 중특이나 아니면 유특에서 강조되는 개념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이게 답안을 쓸 때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짚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중특에서 나온 내용이더라도 유특에서는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셔서 시험 준비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이론서 책을 읽을 때도 그랬고 또 강사님 교재를 바탕으로 서브노트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작성하고 또 인강을 들으면서는 작성한 서브노트에 강사님께서 뭐 강조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중요도를 표시해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1차 시험 학습법에서 교직 논술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직 논술 강의가 올라왔을 때 6월부터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임용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교직 논술이 뭘 보는 거고 어떻게 쓰는 거고 그런 것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인강을 올려주시는 부분에서 OT 내용에서 작성 방법 그리고 채점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선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진 강사님 그 유초 교직 논술 책에 보면은 예시 답안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 답안을 보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문장 구조나 좀 논리적으로 어떻게 서술을 하는 게 좋을지 틀을 익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한 문제씩 답안을 작성하면서 논술 연습을 했고요. 이때는 시간을 크게 제한을 두기보다는 초안 작성이랑 답안 작성을 제대로 하는 걸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9월까지에는 시간 안에 작성하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교직 논술이 6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거다 보니까 초안을 15분 동안 작성을 하고 답안을 45분 동안 작성하는 걸로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 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쓰되 저는 여기에 너무 간략하게 쓰면 나중에 답안을 쓸 때 막 여기서 내가 이거 어떻게 쓰려고 했지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고 키워드를 포함하되 좀 그래도 답안을 작성할 때 막히지 않을 만큼 구체적으로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작성하는 게 이제 연습이 된 후에는 시간을 줄여서 연습을 했어요. 50분 이내에 작성하는 것으로 연습을 했고 이제 이후에는 논술 강의에서 첨삭을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면서도 논술 첨삭을 그렇게 받으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과 11월이 되었을 때에는 사실 교직 논술에 큰 시간을 들이기엔 여유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 이제 모의고사 강의에서 이제 내주시는 논술 문제를 푸는 걸로 연습을 했고요. 11월 돼서는 거의 시험 전날 한 번 정도 이렇게 감을 안 잃도록 그러니까 시간 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 써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을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시간을 줄여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5분이나 50분 이내에 초안이랑 답안 작성을 모두 완성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안은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논술 문제에서 좀 새로운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당황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냥 계속 원래 연습할 때 60분 동안 연습하는 거를 작성하는 걸 연습을 하셨다면은 그 실제 시험 상황에서는 더 시간이 촉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줄여서 연습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근거를 작성할 때는 명확한 근거를 작성하는 거를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무엇을 묻는 건지 그 개념을 파악을 하고 어쨌든 논술은 그 문제지 안에 답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지의 내용을 이제 다 그대로 옮겨 쓰면은 약간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는 논리적으로 내 주장과 그거에 대한 근거를 문제지 내용과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점자가 확인하기 편하게 중요한 개념은 앞으로 끌어서 쓰고 키워드 같은 것도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새로운 유형에 또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문제지에 있는 근거를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뭐 자료를 활용한 그 적용 방안을 4가지 쓰는 게 나와서 당황을 했는데 문제지에 이렇게 근거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어차피 나도 당황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황한다라는 거를 유의하시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작성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공부 부분인데요.
월별로 살펴보면 저는 우선 1월에는 대학원과 직장 병행으로 공부를 하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인강이 올라올 때 밀리긴 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기보다는 이제 연간 계획을 좀 수립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부터는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했는데 이때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님 교재를 바탕으로 요약한 서브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서브노트에는 이게 나오겠어 싶은 내용도 그냥 작성을 다 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꼭 내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도 이 서브노트만으로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까지는 직장을 병행했기 때문에 강의가 올라오는 것을 사실 못 들을 때도 있긴 했는데 그럴 때는 주말 하루 날 잡고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3월 달부터는 봉사활동을 병행했고 한 오전부터 오후 한 2시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평일에는 공부를 한 5, 6시간 정도 했고 주말에는 한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 시간을 막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계획을 좀 세세하게 세워서 그 계획한 거를 충족했는지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 시간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계획을 되게 세세하게 잡을수록 오늘 나 이것도 해냈다 하는 성취감이 들어서 좀 세세하게 잡았어요. 진짜 막 엄청 작은 것도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지적장애 서브노트 읽기가 아니라 지적장애 서브노트 뭐 1쪽부터 3쪽까지 읽기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눠서 쓰면은 약간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것이랑 암기하는 걸 병행했습니다. 이때 서브노트를 이제 외울 때 단순히 계속 읽기보다 어플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특히 저는 워드마스킹 앱이라고 이렇게 어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작성한 파일이나 그런 거에서 빈칸을 뚫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뭐 키워드나 정의 같은 부분에 이렇게 빈칸을 뚫어 놓고 제가 직접 써보고 그거를 다시 한번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을 좀 색깔로 표시를 했고요. 이게 워드 마스킹 앱으로 이렇게 빈칸을 가린 것이고 잘 안 보이지만 여기는 제가 이렇게 날아가는 글씨로 이렇게 빈칸을 채운 부분입니다. 7월부터는 대부분 이제 서브노트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까처럼 워드 마스킹 앱 통해서 키워드를 계속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서브노트에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고 7월 말부터 다시 대학원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아까 그 1월과 달리 1월에는 강의가 조금 밀려도 괜찮다 했지만 7월에는 최대한 이제 강의가 안 밀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8월부터는 인강에서 이제 그 기출 분석 강의랑 별개로 기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기화펜 활용해서 이제 같은 문제라도 여러 번 풀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이게 몇 번 풀다 보면 그 문제에 나오는 친구 이름도 외우고 그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도 다 외우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답을 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답에서 키워드가 반영이 됐는지 논리적으로 작성을 했는지를 여러 번 풀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히 답이 맞았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답이 제가 공부했던 뭐 서브노트에 작성했던 그 부분과 논리적으로 이렇게 일치되는지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기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그 개별적인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이동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이때는 서진 강사님께서 장특법 앱 만들어 주신 거 활용해서 장특법 뭐 지하철에서 그 장특법 이렇게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패드로 기출을 푸는 등 자투리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9월 달부터는 모의고사 강의로 실전 연습을 시작했고요. 이때 교직 논술이나 교육과정 그 문제들을 시간 안에 푸는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중반부터는 백지 인출을 시작했고요. 이때 백지 인출은 도식화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쭉 써내려갔고 또 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제가 아는 부분, 잘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10월 달부터는 이제 백지 인출은 꾸준히 진행을 하되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이제 손으로 써보거나 암송하는 방법을 활용을 했고요. 이제 9월까지는 제가 막 외부 일정이나 그런 게 있어서 10월부터는 거의 집 밖으로 잘 안 나오고 공부만 했어요. 약간 그 바깥 공기 마시는 게 배달 음식 왔을 때 현관문 여는 걸 정도로 그냥 계속 공부만 했었고 시험 전날까지도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백지 인출 자료고요. 네. 그래서 과목별 학습을 먼저 하면은 크게 특수랑 이제 일반 유아 그리고 법 교육과정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특수교육에서 장애 영역 같은 경우는 제 일상생활에서 봤던 지원했던 아니면 봤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서및 행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교수 같은 걸 단계를 외울 때 내가 그러면은 어떤 유아한테 뭐 이거를 지도할 때 어떤 이 자기 교수를 적용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좀 직접 시연해가면서 연습을 했고요. 막 그 요즘에 뭐 금쪽이나 아니면 옛날에 짱구 같은 거 보면은 정서및 행동장애에 해당하는 이렇게 장면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짱구 엄마한테 대든다. 적대적 반항장애 막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자폐성 장애에서는 이제 DSM-5에 나오는 정의나 지원 방안, 뭐 교육 단계 그런 게 암기할 게 많았는데 그런 거는 두 문자를 따서 많이 외웠고요. DTT나 티치 같은 그런 지원 방안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그럼 이 말이 결국에 이런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실제 상황과 좀 연결했습니다. 지적장애는 진짜 안 외워지는 부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시험 직전까지 반복해서 암기를 했고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는 신체 발달이랑 감각 그런 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 원시반사나 그 식사지도 같은 부분에서는 직접 막 혼자 몸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시연해가면서 암기를 했고 의사소통 장애는 특히 유아특수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는 일반 유아랑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연계해서 공부를 했고요. 학습장애랑 건강장애는 사실 유아특수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진 강사님께서 이렇게 찝어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이제 장애 영역 끝나고 이제 유아특수 강의가 시작됐을 때에는 사실 그 앞서 살폈던 아니면은 다른 특수교육학 영역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랑 유아특수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랑 뭔가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은 개념들이 있어서 같은 개념이더라도 이게 유아특수에서 나올 때랑 다른 영역에서 나올 때 강조되는 키워드가 뭔지 파악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특수에서는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재라던가 뭐 학급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가족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있는데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열심히 외웠습니다.
문제행동 이해와 중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전에 다녔던 대학원이나 그 직장에서 ABA를 활용한 경험이 있어서 도움이 되었는데, 이게 사실 그 학문으로 ABA를 배울 때랑 임용 공부로 ABA를 배울 때랑 강조되는 부분이 달라서 처음엔 좀 혼란스럽긴 했지만, 강사님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해주시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교육은 사실 다른 이제 영역에 비해서 분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꼼꼼히 학습을 했고요.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 거는 이게 2차랑 굉장히 연계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면 이렇게 미리 열심히 공부해놔서 2차 시험에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AAC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장애랑 일반 유아 내용이랑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연계해서 지도를 했고, 개인적인 이제 지도 경험 같은 거를 기억해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수교육공학에서는 뭐 웹 접근성, UDL, 또 평가 모델 같은 부분에서 암기해야 될 게 많았어서 부담이 있기는 했지만 9월부터 한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 잡아서 반복적으로 읽고 외우는 방식으로 했고, 사전과 평가는 사실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제발 나오지 말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도구별 특징을 암기하는 거에 좀 부담이 많았어요. 근데 이것도 그 정조희 강사님께서 사전과 평가 특강으로 올려주신 부분에서 두 문자를 딴다거나 암기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셔서 그런 좀 부담감을 덜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유아 같은 경우에는 개론은 강론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적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개론은 제가 자체적으로 서브노트를 만들기보다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공유해 주신 서브노트를 활용해서 공부를 했고요. 강론은 제가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암기를 했습니다. 이제 초반에는 개념이나 정의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런 이 강론의 개념을 반영한 활동 진행 방식, 발문 그런 거를 작성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것도 2차랑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유아도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를 하고 이제 답안 작성을 연습할 때처럼 좀 키워드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거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랑 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그 누리과정 총론이랑 비슷해서 사실 암기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10월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암기를 했고, 누리과정은 일반 유아 강의를 들을 때 누리과정 해설 인강을 들으면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누리과정 노래 있는 거 이동할 때 계속 3월부터 들으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장특법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정조희 강사님 특강을 수강을 했고, 그 외에는 장특법 어플, 그 서진 강사님께서 해주신 장특법 어플을 활용해서 이렇게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 외에 생활 부분에서는 어떤 게 저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여러 합격 수기들도 있고, 왜 다이어트도 막 누구 다이어트 방법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맞는 방법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서브노트를 활용하는 것이 저한테 도움이 되어서 그렇게 활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많은 양을 좀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을 할 때에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재진술 연습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개념을 내가 쉽게 설명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고, 그거랑 또 나아가서 이게 필요한 이유, 뭐 이거를 적용했을 때의 발문, 그런 것도 다양하게 작성해 본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교직 논술이나 교육 과정 모두 통틀어서 시간을 단축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실제 시험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또 저는 공부할 때 AI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제가 이제 올려주면은 여기서 문제를 내달라고 한다거나 그럼 문제 내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점검할 수도 있었고, 또 진짜 안 외워지는 거 있으면은 이거 뭐 활용해서 두 문자로 뭐 암기할 수 있는 문구 만들어 달라 하면 그런 것도 항상은 아닌데 좀 그래도 종종 이렇게 암기하기 쉬운 문구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브노트도 이제 교재를 기반으로 정리해서 강사님께서 중요하다고 해주시는 부분을 표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한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활 관리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멘탈이 굉장히 약해서 시험 전이든 시험 끝난 후든 계속 막 불안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사실 멘탈 관리에서 어떤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사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그냥 할 거 하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좀 휴식을 해가면서 어쨌든 장기전이니까 계속 공부하는 습관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랑 체력 관리도 굉장히 별로였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잠 오면은 자고 눈 떠지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낮에는 잠이 잘 안 오는 대신에 아침잠이 많아서 수면 시간을 굳이 막 줄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험 전날에도 늦게 잠들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는 수면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체력 관리도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운동하면은 이렇게 튼튼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운동을 하면 더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한 9월, 10월 돼서는 등이랑 허리도 막 아프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가능하다면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슬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 7월쯤 되니까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저는 슬럼프가 뭐지 했는데 이게 슬럼프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공부하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책 다 버릴까? 약간 막 글자가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사실 억지로 계속 원래 페이스대로 한다고 해서 그 효율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취해가면서 새로운 페이스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계속 공부를 했고요. 핸드폰 사용도 사실 그냥 평소처럼 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어플이나 AI 활용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문화생활은 9월 정도까지는 굳이 억지로 막 안 나가진 않았어요. 그냥 데이트도 하고 친구들 모임도 나가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랬고요. 대신 10월부터는 아까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은 10월부터는 이제 거의 약속을 잡지 않고 집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제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찾는 건데요. 제 합격 수기가 이건 제가 합격한 것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년이 시작되었고 올해 11월이 시험이지만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각자에게 맞는 학습 스타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공부를 할지, 공부를 어떻게 할지, 어떤 자료로 할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지 그런 거를 개별화해서 한다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지치지 않는, 그러니까 물론 지치시겠지만 이렇게 좀 더 그래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휴식이랑 여가 생활도 이렇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규칙적으로 수면하시고 운동하시고요. 각자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이 시험이 우리가 그냥
안다가 아니라 아는 거를 이렇게 쓰거나 말해서 붙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아는 거랑 쓰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출하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차 고득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1차가 끝나면은 시간도 없고 지쳐서 2차는 더더욱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예,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1차 고득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2차 시험에서도 어쨌든 전공 지식을 반영해서 답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1차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마치면서 이게 저는 공부를 할 때 1차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게 외울 수 있는 양이 맞나? 이게 되는 게 맞나?' 계속 진짜 하루에도 한 수십 번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분량이 많고 어 그리고 임용은 그 답안도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부분에서 맞았고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가 공개가 안 되니까 이 방향이 맞는지 헤맬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인제 공부하시는 그런 방법과 지금 인제 듣고 계시는 서진 강사님의 강의를 꾸준히 믿고 이제 나아가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하세요.